내년도에 부동산 시장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규제가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인가? 저는 내년도가 부동산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몽키와 함께 우리 손을 올려보세. 네, 홍티경매 특강 이제 두 번째, 부동산 규제에 이제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경매 시장에 22년 있어 오면서 느꼈던 거를 간단하게 추려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가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인가? 지금 임대차 3법 때문에 지금 집주인들하고 세입자하고 갈등도 심해지고 집주인이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그거를 진짜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내가 꼭 감시해서 진짜 집주인이 안 들어오면 신고해서 과태료 맞게 내가 하겠다. 이거는 거의 뭐 서로 악으로다가 대립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 부동산 규제에 다 파생돼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빅데이터라는 게 결국에는 많은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뭐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하거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뭐 그런 역할로다가 우리가 보통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빅데이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냐면은 빅데이터가 누구하고 연관이 있느냐? 조심스럽게 열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분이 이제 양정철, 그다음에 오른쪽이 이제 임종석인데 이 양정철이라는 이분이 굉장히 브레인이랍니다.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의 모든 전략을 통합하고 종합하고 분석해가지고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양정철을 왜 제가 보여드렸냐? 이분이 그 부동산 대책을 전체적으로 총괄했다고 하는 설이 굉장히 그 신빙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왜 이번에 문재인 그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타협 없이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뭐 언론사마다 대안을 제시했는데 듣지 않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설명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많은 불만이 터져나오는 이유,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 때문이라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시절을 한번 돌아보시면은 노무현 대통령은 일단 사과도 그래도 꽤 여러 번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여당만 혼자 주도하는 게 아니라 야당하고도 협력하고 또 나눠서 함께 해보자라고 하는 연정도 제안을 하셨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 가지고는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를 비춰보니까 사과를 하고 타협을 하고 의견을 나누고 하다 보니 배가 진짜로 우리가 갈 곳을 잃어버리고 산으로 간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커서요. 이분들께서 결국에는 타협하지 않는 쪽, 우리가 하는 게 옳아. 밀어붙이면 돼 라고 생각을 갖는 거죠. 어쨌든 이제 변곡점이라고 하는 게 정점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또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하는 그 중심이 변곡점이거든요. 지금 이제 부동산의 변곡점이라고 하면은 규제가 심하고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전세 물건도 품귀 현상. 지금은 도대체가 이게 집을 사야 돼 말아야 돼. 뭐 10억이라는 게 말 그대로 까마득한 게 아니라 이제는 10억 아파트가 예사잖아요. 10억 그러면은 그 정도 뭐 당연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선거 포스터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이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고 이 포스터가 이제 가장 최근이죠. 이건 바로 2017년 대통령 선거 포스터를 보여드린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대통령 선거를 내년에 앞두고 있죠. 1년밖에 안 남은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저는 내년도가 부동산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여당이든 야당이든 과연 공약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뭐가 주가 되겠습니까? 바로 부동산 정책 아닐까요? 첫째가 부동산이고요. 둘째도 부동산이고 셋째도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지금 부동산 빼고는 실질적으로 기사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변곡점의 핵심은 바로 부동산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 변곡점의 핵심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뭘까요? 자, 이게 이제 서울시에 이제 25개 구, 색깔 칠해진 거 사이드에 보이시죠? 은평구, 도봉구, 저 밑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강동구, 저 왼쪽으로 가면 강서구. 이게 바로 유유부지입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은 그 유유부지 활용 공약이 분명히 나올 거다. 정부에서 태릉에 있는 태릉 골프장을 없애고 거기다가 이제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뭐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린벨트 해제다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히면서 그런 얘기들이 저는 나온 것도 속된 말로 간을 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던져보고 반응이 어떤가를 본 다음에 반응이 괜찮으면은 밀고 나가는 거고요. 반응이 안 좋으면은 그냥 접는 거죠. 지금 유유부지가요. 양재동, 동선동, 성북 하월곡동부터 해가지고 지금 철도부지도 그렇고요. 법원이 이사 가면서 법원 자리가 지금 횡하니 무슨 폐허처럼 남아있는데 그런 것도 유유부지가 될 수 있겠죠. 부지들이 굉장히 구석구석에 많이 있어요. 지금 이제 가운데가 있는 게 서울이고요. 서울 외곽으로다가 연두색으로 보이는 경기도의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 거래량이 16, 17, 18년도에는
뭐 크게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고 그냥 비슷하게 오다가 지금 2018년에서 19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020년에도요, 그 경기도 내 그린벨트 그 거래량이 항상 최고를 경신한다고 하네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린벨트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보호지역 아니에요. 거기다가 공사 못해, 집 못 져. 그건 산림보호하기 위해서 묶어놓은 거야. 그런 땅들이 거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왜 늘어날까요? 기대를 갖고 있겠죠. 뭘 기대해요? 내년 대통령 선거니까 선거 때 부동산에 공약이 이슈가 되고 어마무시하게 나올 거다. 그러면은 개발 공약이 나오지 않겠냐? 개발 공약은 뭐가 나오겠냐? 아파트 짓는 거죠. 아파트 짓는 공약 말고 공약이 날 게 뭐가 있습니까? 아파트를 어마무시하게 져서 공급량을 늘리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하려면은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서울 시내 중심가 안에는 땅이 있습니까? 재건축을 바라보는 아파트 말고는 땅이 없어요. 땅을 확보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앞전에서 보여드렸던 서울시 외곽에 있는 유휴부지, 그런 부지 활용하고요. 퍼져 있는 이 그린벨트를 저는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궁금하고요. 여러분들도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이 아파트 가격이 과연 고공행진이 계속이 될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이 아파트 가격이 자꾸나면 올라가고 분명히 작년 초에 1년 한 6개월 전만 해도 한 5억, 한 4억 중반, 5억 하는 아파트가 관심 없다가 딱 보니까 9억, 10억? 세상에. 아니 이 아파트가 10억이 나간다고? 그렇게 놀라는 분들 많이 계실 거고요. 그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해서 못 사는 분들이 많아요. 왜? 아니 작년에만 샀어도 3억, 4억을 아낄 수가 있었는데 그때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지고 집을 사려고 하니 생돈 나가는 것 같잖아요. 1, 200만 원이면 까고 주고 말아요. 몇 천만 원이라도 주고 마는데 몇 억, 그 이상의 돈을 더 지불하고 불과 1년 전에 봤던 집을 사려고 하니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라통이 치밀고 아까워서 못 사는 거죠. 돈을 지고 있어도 사기가 아까운 그런 사람들이 아마 저는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출해준다고 하더라도 망설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과연 이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갈까 떨어질까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저도 궁금합니다.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2017년 3월 달의 거래가. 여기가 어디냐면요. 대치동입니다. 대치동. 음마아파트 사거리에 있는 대치 삼성아파트. 이 아파트가 불과 3년 전인 2017년 3월 달에 25평짜리가 12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그런데 중간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오른쪽에 그래프가 막 치솟고 있죠. 2017년에서 2020년까지 지금 불과 3년 만에 이 아파트가 11억이 증가해서 지금 23억을 호가합니다. 매물 나온 거 보니까 뭐 23억, 22억 막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아깝지 않아요? 강남이라고 올라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이 대치 삼성 아파트를 만약에 2017년도에 파는 사람은 11억 5천 줘. 아니야. 2천만 원만 깎아주세요. 그런데 그 협상이 안 돼갖고 또는 못 샀어. 못 판 사람은 지금 그때 안 판 게 너무나 다행이고 야 하늘이 도왔다 생각하겠고요. 그 협의가 안 돼서 집을 못 산 사람은 지금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억울해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아파트가 한 채가 두 채가 된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의 부동산 현실이라는 거죠. 두 번째 물건을 볼게요. 강남의 삼성아파트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데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2017년도에 5월 달에 4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그런데 그래프를 보시면 계속 오른쪽으로 치솟고 있죠. 2017년에서 2020년까지 1억 6천만 원이 증가해서 거의 뭐 5억 7천, 6억까지 갑니다. 이게 어디냐면요. 은평구 가련동에 있는 이편한 세상. 여기는 제 친구가 살고 있어갖고 이 아파트는 또 잘 알죠. 제 친구도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우리 아파트가 야 1억이 올랐단다. 너털웃음을 지으면서 자기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 친구도 집만 두 채고 생활터전 여기만 아니면 당장 집을 팔아버리고 딴 데로 가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이 집이 올랐다 그래도 1주택, 집이 하나만 있는 사람은 이 집을 팔고 다른 데를 갈 수가 없어요. 왜? 다른 데를 가게 되면 그만큼 가격이 또 올라버리니까 이걸 팔고 다른 데로 가도 어차피 제가 봐주고 사는 거기 때문에 팔 수가 없는 입장이죠. 그래서 집값이 올랐다 그래서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팔아서 현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눈앞에서 돈이 올라가는 건 보이는데 내 손에 돈은 없다는 거죠. 지방으로 가지 않은 이상은 서울 시내에서는 다 올랐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보여드리는 거는요. 중랑구 면목동의 신성 미소지음.
이 아파트를 2008년에 산 친구가 그때 산 가격이 아마 3억 8천인가에 샀는데 맨날 10년 동안에 야 우리 집은 가격이 오르지도 않는다 그러던 아파트가 그래프 오른쪽을 보시면은 그래프가 급상승하고 있죠. 5억 9,500에 거래가 된 것도 있고요. 호가는 뭐 6억 2천, 6억 3천도 있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는요 무료 가격이 2억 이상 올랐어요. 그게 불과 3년 사이에. 세상에 10년 가도록 아파트 값이 오르지도 않고 거래도 안 되던 아파트가 불과 3년 만에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서 2억 이상이 올랐죠. 이 신성 미소지엄 아파트는 서울대 앞에 있는 거고요. 뭐 여기를 제가 절대로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아파트 설명드리는 거니까 혹시 여기 살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은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자, 이 아파트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기분이 좋죠. 아니 내 집이 올라가는데 기분 나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집이 한 채 있기 때문에 이걸 팔고 다른 데를 가려고 하니 다른 데 집값이 올라서 그 집을 살 수 있는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있는 거죠. 잠잠해지면은 팔아야지. 근데 잠잠해지면은 여기만 잠잠해지는 게 아니라 다 잠잠해져요. 아파트 값 떨어지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공정공생이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요거는요, 동수원 자이 아파트인데 요즘 한창 핫하고 있는 그 수원이죠.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프가 거의 수직 상승이에요. 자, 2017년에 면적 25.7평짜리 아파트가 3억 4,800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3년 만에 지금 거래 가격이 얼마냐? 4억 7천에서 5억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이 아파트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프 가운데 잘 보세요. 이 아파트가 2006년, 2007년 요 사이에 이미 이 아파트는 4억 7천을 찍었어요. 저 왼쪽에 제가 화살표 보이죠? 이게 이 아파트 2006년의 최고가예요. 4억 7천만 원 하던 아파트가 가격이 쭉 떨어지고요. 2014년도에 거의 최저가, 거의 2억대 한 중후반을 찍죠. 2019년, 작년 4월 달에 아파트 값이 치솟기 시작해서 5억을 호가하는 가격을 지금 찍고 있어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이상한 것 같은데 들쑥날쑥이 너무 심하잖아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이건 좀 뭔가 납득이 안 되고 상식적으로 볼 때도 이렇게 아파트 값이 폭등한 예는 저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뭔지 모르게 아파트 값이 올라도 느낌이 이상해요. 약간 찜찜하다는 거를 저는 지울 수가 없다는 거죠. 저희 홍티경매에서 제가 항상 우리 스터디 때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소액으로 경매할 수 있다. 우리 차장님이 집만 8개, 9개인가 있어가지고 월세를 400, 500을 만들어서 그 월급만큼의 돈을 확보하자. 월세 받아서 이자 내고 남는 순수익이 300, 400만 되면 이게 1년 따지면 20, 30%예요. 은행에 놓으면 예금이자가 2%인데 은행이자의 10배를 벌 수 있는데 왜 안 하겠습니까? 해야지. 그런데 문제는 집이 하나라도 있는 사람한테는 대출이 완전히 안 돼버리고 서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부동산 조정지역 지금 인천까지 다 묶어놨기 때문에 대출받기가 정말 어렵다. 그런 지금 현실이다 보니까 서울에 아파트 조그만 거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인천에서 조그만 빌라 오피스를 낙찰받고서 월세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집이 있어서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 나라야 거기 집 사면은 1가구 2주택이야. 세금 과거에. 이렇게 규제가 심하고 세금에 대한 부담이 되니 또 경매할 엄두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죠. 7.13 부동산 대책에 조정지역에서 이게 하나가 있는데 두 번째 취득을 하면 취득세가 8%예요. 그리고 3주택부터 12%예요. 집이 1억 주고 사는데 세금이 1,200이에요. 비조정지역에서 집을 살려고 해도 내가 집이 2개가 있어요. 서울에 하나가 있고 경기도에 하나가 있는데 비조정지역에. 그런데 3주택을 비조정지역에 지방에서 취득하려고 해도 취득세가 세 번째부터 8%예요. 그리고 집을 하나 더 산다고? 넌 12%네. 그리고 법인 중에서도 매매법인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매매법인이 왜 이렇게 증가해? 증가한 이유가 뭐야? 알아보니까 사람들 다 부동산으로 이게 사고팔고 해서 단순 시세 차익 노리는 투기꾼들 아니야? 야, 안 돼. 매매법인이든 일반 법인이든 관계없이 법인은 무조건 취득세는 12%야. 10억짜리 집을 사면 1억 2천이 세금이에요. 비규제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1주택자가 비조정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면 그냥 일반 과세, 세금처럼 그냥 취득세를 내는데 집이 하나가 있는데 조정지역에 집을 산다고? 아니 왜 서울, 경기도 조정지역으로 집을 사냐 말이야. 집이 하나가 지방에 있으면 사지 말아야지. 너 8% 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집이 2개가 있어요. 나 지방에 우리 아버님 모시려고 집을 살려고 해. 그런데 집이 2개 있는데 왜 집을 3채 살려고 그래. 8% 내. 이렇게 돼버리니까 집을 살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경매에 많은 관심도 줄어들고 우리 홍티경매 카페에 가입하는 인원이 많을 땐 하루에 50명씩 가입했는데 지금은 정말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카페 가입 인원이 안 느는 걸 보고 제가 느끼는 게 이게 현재 부동산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눈이 비슷하구나, 관심도가 떨어졌구나, 지금 경매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제가 이제 반증한 거죠.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 정확히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인데요. 송도에 있는 롯데캐슬 캠퍼스 아파트인데 무려 28명이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가가 5억을 찍었는데,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보증금만 3,200이에요. 3,200이면은 이게 28명이면요. 이날 이 아파트 하나에만 몰린 보증금 현찰만 10억이 가까이 돼요. 세상에나. 그런데 인천, 연수구, 송도는 조정지역이죠? 대출이 안 나오죠? 대출이 안 나오면은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누구 돈? 내 돈. 현금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린 거는 현금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부자가 많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스터디에서 소액으로 경매할 수 있는 조건은 뭐가 있느냐? 인천은 핫한 지역이다. 정말 인구수, 사람들의 관심도 여러 가지로 뭐 전체적인 분위기에 비해서 저평가된 지역이 인천이다. 인천으로 가면은 정말 작은 돈으로 경매해서 월세 수익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응찰 인원 보세요. 입찰 인원이 3명, 1명, 3명, 1명이잖아요. 왜 이러지? 마전동은 별로 인기가 없는 지역이야. 아유, 숭이동은 인기가 없어. 그게 아니라요. 이런 빌라에서도 최소한 5, 6, 7명이 넘어가는 경쟁이 있었는데, 이게 부동산 인천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인천에서 이런 소액 빌라, 1억짜리 미만의 빌라들이 입찰 인원이 줄어들면서 말 그대로 최저가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경매 시장이 열린 거죠. 그러면은 지금 같은 시기에 내 돈만 있으면 좋은 거 고를 수 있겠네요. 저는 고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꼭 빌라뿐만 아니라요. 아파트도 제가 보니까 지난주에 3번 불과 대책이 나오기 전에는 뭐 20명, 30명이 몰렸는데 3번 주공아파트가 입찰 인원 3명, 2명, 그것도 80%에 낙찰이 된 거예요. 그 아파트 낙찰을 저희 홈트김 회원이 받으셨는데, 이분은 나 12% 세금 내고도 나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벌 수 있으면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분위기에 오히려 현금을 좀 갖고 계시다고 하면 내 집 장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앞으로 경매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의 관심사죠. 앞으로 경매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물건을 하나 먼저 보여드리면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동에 있는 삼성동아샘, 삼성동 한전부지의 롯데타워보다 높은 현대그룹에서 건물 짓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동이 그야말로 핫한 지역으로 변했잖아요. 자, 이 아파트 보시면은 이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가 만약에 지방 가면은 이거보다 10분의 1 가격이겠죠. 그런데 이 아파트가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16억에 낙찰됐어요. 이 아파트에 17명이 몰렸습니다. 이때 이 아파트의 보증금만 1억 2,500만 원인데 1억 2,500만 원 보증금을 내고 17명이 입찰했으니까 이날 이 아파트에만 그 몰린 보증금이 2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이 아파트는 서울 강남 한복판이죠. 이런 삼성동의 아파트에 17명이나 몰려서 이거 대출 안 나오거든요. 이런 아파트를 낙찰받는 사람들이 17명이나 있다는 사실에 야, 역시 사람들은 강남으로 몰리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7월 14일에 낙찰된 거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신구 아파트인데 여기도 오래된 아파트예요. 56평이라 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억 낙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가 소형단지가 되다 보니까 세상에 14억 하는 아파트에 19명이 몰려서 낙찰이 15억이 됐죠. 어마어마하게 몰렸어요. 여기에 입찰한 사람들은 돈이 어딨지? 돈 있으니까 저기 1억 4천 보증금 내고 입찰을 했겠죠. 낙찰되면 돈 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 중에서 분명히 집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집이 있는 사람이 다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경매 시장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서울의 아파트는 나오는 족족 인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거라고 보는 거고요. 아무리 규제가 심해도 서울 중심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 다만 지금 조정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또는 뭐 경기도 3번 군포 지역 정말 내 집장만 그쪽에서 하고 싶은 분들은 잘만 하시면은 시세보다도 뭐 3억대, 4억대 아파트는요 4천, 5천만 원 싸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현금을 많이 좀 확보하고 계시는 무주택자라고 하면은요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물건을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물건 받을 수 있고요. 뭐 조정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무주택자면은 뭐 대출이 예전처럼 80%는 안 나오더라도 일정 부분은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살려고 그러면 호가가 너무 높잖아요. 뭐 부른 게 값이라고 하는데
경매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 정도에 나와 있는 호가 시세보다도 훨씬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경기도권이나 이런 아파트를 노려보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규제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는 뭐 제가 항상 설명해 드린 대로 법정기상권, 특수물건이겠죠. 제가 법정기상권 물건을 쭉 영상 찍고 올려놓기도 하고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법정기상권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공부할 필요 없어요. 제 유튜브만 보시면은 한눈에 한 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여러 가지 법정문 해석 보시면서 야 이게 뭐야 그런 거 냅다 필요 없어요. 제 영상만 보시면 법정기상권 마스터 끝입니다. 쓸데없는 거 보실 필요 없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대안이 법정기상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204번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저희 회원들하고 같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저희가 모텔을 낙찰을 받았잖아요. 모텔을 바치고 있는 땅을 또다시 낙찰받았다. 이번에 모텔 건물 2개 도모한다 라고 제가 자신감 있게 내비쳤는데 그런데 자신감이 물건도 갔죠. 이건 직접 가서 낙찰 받은 겁니다. 5억 5천에 낙찰 받고요. 대리인 홍승현 최문근 회원분 중에 노무사님이신데요. 그 월급 안 주는 사장 있다고 하면 연락 주시면은 최문근 노무사님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주 친절하고요. 낙찰을 받았는데 이거는 그 204번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생겨있는 건물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걸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심리 불속행 기각. 기각이라는 게 뭐냐면요. 받아들일 수 없다. 심리할 가치가 없다. 이게 무슨 심리냐면요. 우리가 낙찰을 받았는데 이 소유자가 야, 니네한테 낙찰 허가 못 해줘. 이 사람들은 안 돼요. 뭐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항고를 하고요. 항고에서 다시 대법원에다가 항소를 하는 바람에 6개월을 끌었는데 결국에는 기각이 된 게 소유자 니네가 항소한 거는 이유가 없어. 홍승현이라는 사람들 그 25명이 낙찰 입찰한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 기각 돈 내도 됩니다. 낙찰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돈을 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웬걸 경매를 넣은 당사자가 농협입니다. 농협에서 2억 6천만 원을 안 갚기 때문에 이자도 1년 반 이상 안 주고 있어갖고 결국엔 농협에서 경매를 넣은 건데 이 사람들이 그 6개월 동안 시간을 벌면서 돈을 마련을 해가지고 이 돈을 갚았어요. 자, 채무자금 소유자가 연락복사하고 항고장 내고 항고에 대한 속행 그 사건을 빨리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매각대금 기일 지정 연기 신청서 이게 뭐냐면요. 대법원에서 기각이 돼서 우리가 돈을 낼까봐 법원에다가 이 사람들 돈 못 내게 해주세요. 그 대금 납부를 못하도록 연기 신청까지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냈죠. 여기 보시면은 최고가 매수인 경매 속행 신청서 우리 대금 납부할 거다. 납부하고 싶어요. 돈 내고 싶어요. 돈 여기 있어요.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7월 25일 날 경매 절차가 취소가 됐어요. 돈을 갚았으니까. 이렇게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농협에 돈을 갚으니까 경매할 이유 목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경매 취하서가 제출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낙찰받고 6개월 동안 시간을 끌었는데 결국에는 이 땅에 대해서 돈을 내지 못하고 하늘로 날아갔어요. 억울하죠. 근데 이렇게 억울해서 이런 거를 그냥 넘어가는 거는 제가 아니겠죠.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경매 물건이 기각이 됐죠. 제가 말씀드렸죠. 가만 안 있는다고. 여기 빨간 줄 친 게 뭐냐면 근저당권자가 서초구 서초대로 340 아장내기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아까 그 경매 물건이잖아요. 이 근저당 채권을 제가 샀습니다. 이게 바로 NPL이거든요. 이 근저당 채권 자체가 NPL. 전에 있는 채권자들은 근저당 설정을 했는데 이자도 못 받고 돈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실채권이죠. 무수익 여신, 더 이상의 돈을 수익을 낼 수 없는 채권. 그런데 이거를 제가 매입을 한 거죠. 2억 2,500, 7,500, 3억 3천짜리를 굉장히 저렴하게. 이게 경매에 들어가서 우리가 낙찰 못 받았어. 그럼 우리는 뭘로 보상을 받아요? 근저당 채권을 싸게 샀으니까 3억짜리를 2억에 샀으면 1억을 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억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두 번째 대안이 이제 NPL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너 홍채금에 선전하는구나. 선전하는 겁니다. 왜? 아무나 못하니까요. 아무나 하는 것 같으면은 제가 강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못하는 거를 제가 주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인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경매 신청을 했어요. 저희가 채권자잖아요. 채권자 통보가 다 되거든요. 채권자가 바뀌었으니까 우리한테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이 빚을 지고 돈을 빌려간 그 채권을 내가 고스란히 갖고 왔으니까 돈을 주세요. 근데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경매 신청한 거죠. 받아들여져서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지금 조사 중이고요. 빠르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있다가 경매가 나올 겁니다. 입찰을 해야 되겠죠. 결국에는 뭐 돈 벌려고 돈 벌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NPL을 하면서 저도 돈을 벌어야죠. 홍치경매가 돈을 벌어서
점점 커져가지고 그야말로 똥똥거리고 살아야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제 똥똥거림에 여러분들이 일조해서 여러분들도 똥똥거리고 같이 살아야죠. 제가 항상 홍특영의 모티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나눠 먹으면 오래간다. 동업하다가 깨지는 이유, 욕심부려서 안 되는 거거든요. 지 혼자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욕심부리고 너 혼자 다 먹으려고 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버는 거 당연하죠. 벌어야 되죠.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우리 식구 먹여 살릴 수 없고 내가 이 생활을 영위할 수 없으면 돈을 벌어야죠. 그런데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남들보다 좀 더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벌어서 비축해놔서 노후에 여러분들이 좀 여유있게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여건을 저도 만들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함께 해서 저는 나눠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10개 벌어 10개 나 혼자 다 안 먹는다. 10개 벌어서 5개, 6개 나누는 거예요. 함께 하는 분들을 모아서 저도 들어가고 김 변호사도 들어가고 수리차장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서 함께 해가지고 함께 하는 거죠. 오늘의 결론은요. 내년도에 부동산 시장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 추측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뭘 동하기 위해서는 뭐 돈이 많이 필요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려 보시고, 또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조정지역 내라고 할지라도 군포 3번 경기도 지역 같은데 아파트 지금 나온 시세보다 저렴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물건을 잘 보시면 저는 충분히 도모할 만한 물건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홍특영의 카페에서 여러분 질문하시면은 카페는 제가 일일이 답을 달아드리니까 카페 가입하셔가지고 여러분 질문 많이 해주시면 되고요. 어떤 분이 썼더라고요. 홍특영의 카페의 장점은 뭐냐? 질문방이 활성화됐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시면은 제가 답을 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고요. 안녕.